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책을 많이 읽고 넓게 읽었다기보다는, 읽은 것이 좋으면은 기억하고 외우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체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습관인데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한문을 배웠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님이 이제 훈장님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시골이니까, 농사철이니까, 농한기니까,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문을 가르치셨는데, 저희 형제, 제 형이 저보다 약 3년 위인데, 저하고 형을 불러다 놓고 같이 이제 천자문부터 배웠는데요. 그래서 겨울방학 한 달 동안에 천자를 다 배웠고요.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다음 책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명심보감을 읽었죠. 그래서 이제 한문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한글 전형이 되느냐 마느냐 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동료들보다는 한문에 대해서는 익숙해지게 됐고요.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국어 선생님보다 한문을 제가 좀 더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보다 외국에 살다 온 어린애들이 영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문 공부가 저의 그 문학뿐 아니라, 제가 철학에도 관심 많은데 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마 그게 없었으면 오늘날 제가 글장이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 가지 이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어를 보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있고요. 한국어에서 의미 있는 개념어들은 거의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잘 알면 보다 정확하게 그 단어를 알게 되죠. 두 번째는 암기력이 좋아져요. 한문 가르치는 방법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문법을 통해서 배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을 배우고서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죠. 한국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하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문법은 터득이 된 거죠.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우리말의 바다에다 빠뜨리면 저절로 헤엄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한문을 가르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문법은 안 하고 계속해서 한문으로 된 문장을 주고서 선생님이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음과 훈이 있죠. 음은 이제 소리 하면 음자로 읽는 거고, 이제 훈은 소리라고 하는 뜻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훈독을 하고 음독을 해요. 훈독을 해서 알고 나서 음독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렇게 한문 문장을 이제 저는 명심보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서 통감이라는 책을 보통 배워요. 그럼 통감이 그 자치통감, 삼화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전국 시대에서부터 쭉 고사들을 편집한 건데, 자치라고 했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자료로 삼을만 하다 해서 이제 통감인데, 그 통감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1권, 2권 여러 권이 있는데, 통감을 한 3권, 4권 이 정도 배우면 이제 한문이 줄줄줄 읽히면서 해석이 될 그런 지경에 돼요. 그걸 물리가 텄다고 합니다. 그럴 문자, 이치, 이자, 문의 이치가 텄다 하면은 한문을 줄줄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고,
이제 모르면 이제 모르는 글자는 옥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쓸 수도 있어요. 한문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통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한문을 배우면 첫 번째로 한국어의 단어를 정확하게 한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줄줄 읽으면서 외기 때문에 암기 훈련이 많이 돼요. 그래서 외는 게 좀 잘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읽을 때 낭송식으로 읽게 돼요. 목청을 해가지고 산문이라 할지라도 그렇고요. 이제 나중에는 또 한시를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운율에 따라서 리드미컬하게 읽는 훈련이 좀 돼요. 그래서 그 낭송 훈련이 된다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제가 문학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고전, 논어 같은 고전을 읽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쭉 자라다가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1978년도에 수필이 초에 추천되고 80년도에 완료 추천이 되었고 81년도에는 이제 신춘문예의 동화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첫 번째 연습도 없이 있었는데 1호 작품이 턱턱 추천이 되고 그랬어요. 또 당선이 되고. 예를 들면 동화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읽은 동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꽂힌 동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랑과 애정을 갖고 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안데르센 동화 많은 것도 아닌데 몇 편이 그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인어공주라든가 느느 여왕,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또 동화가 있어요. 종이라는 동화는 어떤 소년이 멀리서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는데 아삭한 종소리를 나서 계속 종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 바하님이 요새 영성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어떤 영성의 종소리인 거죠. 영적 추구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숲을 지나서 계속 가는 그런 얘기인데, 그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거기에 뭔가 예술미가 느껴지는 거죠. 느느 여왕 같은 그런 건 예술미가 느껴지고, 오히려 이제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 널리 알려진 벌거벗은 임금님이나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다 그러면은 메시지가 분명하고, 성냥팔이 소녀 또 그 무슨 노래하는 새 이야기 있잖아요. 만들어진 노래하는 새 이야기, 제목을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오스카 와일드의 뭐 행복한 왕자 이런 거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철학적 내용이 분명하죠. 거의 이솝우화가 그렇듯이요. 그래서 약간 우화적이죠.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그런 우화, 철학 이런 것이 담긴 철학적 시도 철학시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잠언시인데, 동화도 역시 그 철학이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한 동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에 치중한, 메시지는 불분명한데 거기 뭔가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뭔가 개념으로 정리는 안 되지만 뭔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종이라든가 또는 그 느느 여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동화고요. 대표적인 인어공주 같으면은 메시지가 있긴 있어요. 거기도 있긴 있지만 메시지에 비해서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렇게 강조되어 느껴지지 않는, 그러나 메시지와 아름다움이 이제 잘 조화를 이룬 아주 명작이죠.
이제 그런 안데르센 동화, 그리고 뭐 몇 편의 다른 동화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타고르의 시들, 특히 그 초승달에 있는 시 바닷가에서, 또는 어린 왕자 같은 거, 이런 몇 개 안 되는 동화인데요. 그것만으로 신춘문예 당선하는 동화를 충분히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춘문예 당선한 동화를 보면 그런 영향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의 영향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그 이야기 자체가 바닷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자체가 바닷가고요. 마지막 장면에 이 나무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닷가에서의 아이들이 노는 그런 거하고 약간은 유사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도입부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린 왕자하고 좀 비슷한 또 느낌도 있어요. 어린 왕자도 짤막짤막하게 넘버가 있으면서 그 다음 얘기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있었는데 첫날은 이랬고 둘째 날은 이랬고 셋째 날은 이랬고 이렇게 짤막짤막하면서 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꽃 한 송이하고 얘기하고, 둘째 날은 새 두 마리하고 얘기하고, 셋째 날은 바닷가에서 개들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몰려오는 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한참 있다가 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 외로운 홀라서 있는 나무하고 아이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친구가 되고,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그거는 그 당시 저의 나름대로 철학이죠. 제 청년 시절에 제가 건강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가 불리한 조건에 있었죠. 집안도 가난했고, 그래서, 운명 내지는 신으로부터 별로 혜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잠언집, 격언집이죠. 격언집을 하나 갖게 됐는데, 거기에 맨 앞에 있는 베토벤의 말에서 답을 얻었죠. 이제 베토벤이 6살짜리 소녀가 보낸 팬레터에다가 답장을 하면서 한 말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훌륭하다는 증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선량하다는 데 있다. 그 밖의 다른 어떠한 증거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쾅 와서 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그때 내가 운명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적인 거죠. 근데 베토벤이 말하기를, 베토벤은 외적으로 그 이상 성공할 수 없는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저로 말하면은 사람의 평가는 광장의 평가와 안방의 평가가 있거든요. 안방에서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고, 광장에서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건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그 광장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근데 광장에서 베토벤은 대성공을 거두는 사람인데, 그 베토벤이 말하기를,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안방이야 라고 말을 한 거죠. 즉,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많은 사람한테 박수를 받는 그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고. 내 마음이 순수하고 선량하고 참다우냐, 이것이 문제지, 그거는 하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동안 내가 운명한테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도 역시 광장과 관련된 것이다 이거죠.
그거는 내가 혹시 불리한지 몰라도 안방에서 내가 선량한 사람이 되고 참다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남보다 불리할 것도 없고 누구나 다 똑같지 아니하냐.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한 고민은 헛고민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물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그렇게 지금 말로는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한 생각의 결과가 이 동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수함과 훌륭함이라는 단어로서 분별을 합니다. 이 나무가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바닷가에서 외롭게 서 있으면서 상당히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옆에 꽃이 피니까 쟤는 꽃이 있는데 왜 나는 꽃이 없지? 새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나는 날아다닐 수도 없는데 개들이 막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쟤들하고 나는 달라서 나는 자유롭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때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였는데 나중에 이제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로워가지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투기도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수함과 훌륭함을 분별하자. 그렇게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한 건데 훌륭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를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무가 말하자면 나름대로 답을 얻는 거죠. 이제 그 답을 얻어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말해주고 아이가 이제 건강한 마음을 회복해서 친구들하고 와서 바닷가에서 놀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이 아름다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동화는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이 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약간 그 중간에 그 논리적 철학적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것이 신춘문예에 당선되지 않을 거야 하고서 냈어요. 이렇게 좀 어려운 무슨 철학 비슷한 소리까지 하고 이런 거 누가 되겠냐. 그런데 됐더라고요. 조선일보에다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심사위원이 이원수 선생, 그 고향의 봄을 작사하신 이원수 선생인데 나중에 보니까 병석에 계셔서 심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짜는 다가오고 하니까 그때 마침 그분의 제자격이거나 후배인 중견 아동문학가 4, 5명이 문병을 와 있었는데 그분들이 대신 심사를 한 거예요. 그때 뭐 140편인가가 왔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해 1월달 초에 이원수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제자가 됐는데 그때 이제 병문안 갔더니 그 사모님 계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또 누구냐면은 유명한 분이에요, 사모님이. 그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동요의 작사가입니다, 사모님이. 이제 이원수 선생님은 저쪽 방에 누워 계셔서 가까이 가서 뵙지도 못하고 그냥 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 저는 문학을 많이 읽지는 않아도 어떤 인상적인 작품을 이렇게 만나면 외거나 하여튼 마음 깊이 이렇게 심어 놓고서 계속 음미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체화되고 이렇게 마음 안에 온축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동화를 쓰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그거 뭐 20-30秒밖에 안 되니까 금방 쓰죠. 그렇게 금방 썼는데 또 신춘문예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선 되고 나니까 이제 문학 잡지, 아동문학 잡지에서 동화를 또 써달라고 하는데 뭐 습작이라도 해본 게 있어야 뭐 내죠.
갑자기 쓰라고 하니까 그 쓰고는 싶고. 그래서 쓴 게 이제 그 타고르의 그 시집 기탄잘리 말고 초승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동심의 시 한 36편인가가 실어있는 그 초승달의 아이디어를 빌려가지고 5편인가의 동화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도 썼어요. 그리고 그 동시들은 이제 83년도에 계몽사 어린이문학상, 거기는 이제 신인만이 아니고 데뷔 10년 된 기성 시인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입상을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1981년에 당선한 이후에 2년, 3년도 아니고 81년, 2년 그것 때인데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총각이었는데, 그 초승달이라는 시집은 지난번에 그 샴빼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지만은 엄마 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나와요. 엄마와 아기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동화를 쓰고 동시를 쓰면서 엄마 아기 동화를 많이 쓰는 거예요. 총각인데요. 총각이 엄마 마음을 할까요? 지금도 아빠 마음은 좀 알는지 몰라도 아직도 엄마 마음은 몰라요. 엄마 마음은 한편으로는 숭고하고 심오하고 순수하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그때대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하니까 또 시심이 나고 또 타고르 같은 훌륭한 시인의 시를 또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고 또 동화를 사랑하고, 그거 아니라도 이제 또 뭐 동화만이 아니었겠죠. 소설도 읽고 별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때에도 논리가 좀 있었나 봐요. 그때 한국문학사에 있을 때 이제 많은 문인들이 오고, 어쩌다 보면 이제 원로 문인들하고 뭐 포장마차에도 가고 하는데, 문학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도 뭐 나는 나대로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막 장광설을 해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막 30분간 떠들어대고 하니까 어휴 대단한데 뭐 이러기도 하고 뭘 알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썼던 시 좀 길어요. 엄마와 아기에 관련된 시, 아가의 세계라고 하는 40년 전에 쓴 시를 감상하고 그것과 반유 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가의 세계, 김정빈. 어느 아침나절 배나무 아래에 동그만히 앉아서 아기는 엄마에게 종알거렸습니다. 이제 쌀쌀하던 바람은 가고 엄마 오늘은 하늘도 개었습니다. 배꽃은 마침 한창이어요. 200년이나 된 높다란 배나무와 함께 우리 집은 화사한 궁궐이어요. 엄마, 이런 날은 여기 나무 그늘에 나와 얇고 가늘게 썰어져 내리는 햇살을 바라보셔요. 아빠는 일터에 가셨고 언니는 학교에 갔습니다. 설거지는 다 끝나셨나요? 엄마, 오늘은 흔들 의자를 마당 어귀에 내놓으셔요. 덜실한 다리를 무릎 위에 놓으시고 엄마의 포근하고 따스한 마음을 한 땀 한 땀 뜨시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눠주셔요. 저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엄마,
저를 바라보시는 엄마의 눈빛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으신가요? 그리고 엄마 대답해 주셔요. 엄마는 왜 저를 엄마의 것으로 만드셨나요? 엄마는 왜 저의 엄마가 되셨나요? 저는 어디서 왔나요? 그리고 저는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야 하고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짐작할 수 있겠니? 내가 처녀였을 때 내 가슴 바야흐로 꽃 피려 할 때 너의 달가운 피와 살은 나의 건강한 몸속에 아침 노을로 떠올랐었다는 것을. 또한 너는 짐작할 수 있겠니?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던 때 그 가슴 조마조마하고 손끝까지 떨리던 무렵 너의 영혼은 나의 마음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랑스러운 나의 아가야, 너는 지상에 내린 작은 천사란다.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중 가장 부드러운 사랑이 너를 잊게 하였고, 내가 지녀온 것 가운데 가장 맑은 마음이 너를 낳았나니, 너는 기쁨과 행운과 오롯한 사랑의 열매이니라. 아가야,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이어받았듯이 내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이어받으셨고, 다시 어머니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이어받으셨나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그 시초는 아득한 첫 새암에 이르느니라. 아가야, 너는 아느냐? 그 첫 새암에는 한 번도 더럽혀져 본 적 없는 순결이 언제나 맑게 샘솟아 오르고 있나니,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이를 노래할 수 있으며 세상의 그 누가 이를 흡족하게 찬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첫 새암으로부터 작은 꽃잎 하나가 흐르고 흘러 마침내 내게까지 이른 것, 이는 생명의 신비. 그리하여 너는 내가 어렸을 때 장난과 놀이로서 나 또한 놓이던 내 안에 이미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깃들었었느니라. 그때 너는 내 속에 머무는 한 줄기 영원이었고, 그때 너는 내 위에 떠도는 부드러운 광휘였으며, 그때 너는 내 집을 맑히 우는 청신한 향군, 그때 너는 우리 마을을 감싸는 포근한 달무리였느니라. 오 아가야, 너의 세계에는 눈물이 소금으로 되고 투쟁이 장난으로 되는 나라,
고요 가운데 가장 고요한 고요가 너의 눈 속에 깃들고, 순결 가운데 가장 순결한 순결이 너의 숨결 안에 쉬고 있나니, 너는 생명의 생명, 너는 천진의 천진, 너는 사랑의 사랑이니라. 그리하여 너는 나를 무한에 이어주는 여리디 여린꾼, 나는 너를 나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으니, 아가야 이리 온 내 너를 안아주마. 저 아늑한 골짜기가 뻐꾹새 소리를 깊이 깊이 숨겨 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엄마는 다가온 아기를 꼭 안으셨습니다. 엄마는 신성한 행복에 잠겼습니다. 아기는 투정 부리는 것도 잠시 잊고 엄마의 다정한 사랑의 꽃 둘레 안에서 눈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묘한 향기가 집안에 떠돌았습니다. 그것은 세계도 없고 노래도 없는 비밀스런 속삭임이 되어 아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배나무는 은근한 맛을 꽃잎에 실어 아기 주위에 띄우고, 바람이 불자 수천수만의 나뭇잎들이 몸을 뒤집으며 플룻 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유년이 되어 빛났습니다. 발랑거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거울처럼 고요한데, 순례를 놓친 아기 다람쥐가 엄마의 무릎 가까이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배꽃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요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긴 꽃잎들이 눈보라처럼 나부끼는데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엄마의 모습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수면을 응시하는 큰 고니와도 같이 조용하고도 고상해 보입니다. 꽃잎은 엄마의 어깨 위에 나붓나붓 쌓이고, 시간은 새록새록 흐릅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햇빛 고운 한나절, 엄마는 10분이 10년이나 되는 것처럼 깊이 깊이 생각에 잠겨 계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윽고 엄마가 고개를 드셨을 때 아기는 어느새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혼자서 흙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꽃은 꿈결인 듯 아기의 몸 위에도 가만 내리고, 아기는 모래성을 지었다 흩트립니다.
엄마는 아기를 와락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시고는 2걸음, 그리고 다시 7걸음을 물러서셨습니다. 때는 봄 한낮을 아기는 까닭도 의문도 없는 장난을 하며 놀고 있고, 엄마는 그 주위를 해무리 같은 사랑으로 둘러싼 채 오래 서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지난번 그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못 보셨대요. 예, 그래서 지난번 강의하고 요 지금 제가 쓴 이 시하고 약간 연관성도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시가 타고르 초승달 시집에 보면 시초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기가 엄마한테 내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답하는데 그건 짧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저 나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좀 길게 12분이나 되는 장시를 쓴 거죠. 우선 이 선생님은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런 뭐 암시나 그런 쪽 시보다는 약간 그 나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어떤 심오한 생명의 근원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시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워낙 이 자체가 철학적인 거고 그 깨달으려면 물론 어렵긴 이 자체가 어려운 거긴 한데 이전에 그 어떤 피천득 그런 거에 짧고 간결한 건 아니고 이제 뭔가 또 다른 방향의 시를 조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바하님은 중간부터 들으셨는데 어떻게 느낌이 있겠죠? 예. 제가 다 못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 뭐 타고르의 시도 그렇고 이제 지금 선생님 시도 그렇고 좀 그 깨달음 관련해서 지금 쓴 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 지금 이 시는 쓴 거죠. 어린아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동심의 시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 소개해주신 그 타고르 시인의 그런 시들 또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 이제 김정미 교수님께서 썼다고 하는 그런 동화 얘기도 저 지난번에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시가 이렇게 동화로도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동화가 또 시로도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잠언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잠언시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타고르의 시를 좀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사실 타고르의 다른 작품을 지금 또 구입을 했어요. 기탄잘리 유영님이 번역하신 것은 이제 구입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어서 기탄잘리의 다른 또 작품을 지금 구입을 했고요.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잠언시를 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시를 좀 많이 모방을 하고 좀 그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두 분의 감상하고 내가 시를 쓸 때의 방향하고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잠언시로 쓴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느낌이 풍부한 시로 썼는데 잠언시로 들으셨네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요점을 둔 것은 그 엄마와 아기라고 하는 두 그 정말 순수하고 이러한 두 존재, 또 존재 간에 형성되는 사랑, 어떤 느낌, 그런 것에 중점이 두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서도 큰 배나무가 있고, 이게 이제 저희 고향 마을에 배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아래 마을에 가면 굉장히 큰 배나무가 있는데, 이제 백꽃이 4월 하순 되면 피잖아요. 근데 하얗게 피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 꽃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면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배나무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배나무의 백꽃은 떨어지고, 이제 물론 아기가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지만, 아기가 엄마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아기의 세계를 말을 해서 제목이 아기의 세계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기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까마득한 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원천 후부터 네가 꽃잎이 되어서 흘러내려왔다, 이렇게는 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하여튼 엄마의 입장에서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며 아기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며 또 아기의 세계가 얼마나 순수하며,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잠언적인 부분은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요, 여러 부분 같아요. 오 아가야, 너의 세계는 눈물이 소금으로 되고 투쟁이 장난으로 되는 나라. 이 시 전체에서 제법 시적인 것 중에 한 군데가 여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눈물이 소금으로 된다 하고 투쟁이, 특히 투쟁이 장난으로 된다는 거 말이죠. 이제 지난번 시에서도 타고르가 바닷가에서 보면은 어른과 아이를 대비해서 어른들은 진주조개를 캐고 배를 타고 물건을 사거나 팔러 돌아다니고 해서 소유와 거래와 이익과 물질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보물 대신 조약돌을 줍고 조가비를 줍고 아무런 그 가치도 없죠, 어른이 볼 때는. 그러면서 순진무구하게 놀기만 한다. 그리고 그 논다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거래의 세계, 주고받음의 세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경쟁에 기반한 그 세계이고, 그 세계에서는 항상 삶이 수단으로 되죠. 목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성가들이나 성현들이 말씀하신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데 가서 터치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논다는 거는 수단일 수가 없죠. 노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그런데 장난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노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산책, 이것이 도와 유사하다. 산책도 그 자체가 목적이지 산책함으로써 어디에 도착하려고 걷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다. 그래서 도라는 건 뭐냐면 과정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 도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면 과정으로서의 시간과 결과로서의 시간이 일치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나의 이익과 나 아닌 것, 남의 이익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장난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장난도 그 자체가 목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한 투쟁이 장난으로 되는 나라라고 했을 때, 투쟁은 이제 어른들의 세계죠. 근데 애들은 투쟁을 모르는 순수한 세계니까 장난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눈물이 소금으로 되고, 이게 눈물도 마찬가지죠. 눈물도 역시 어른들의 세계죠. 거래의 세계이고 경쟁의 세계이고, 그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패배하면 이제 눈물이 되는 건데, 눈물은 한편으로는 그게 짜죠. 근데 소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금은 이제 성경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도 있지만, 소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소금은 부패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의미도 있고, 또 음식에서 간을 맞추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눈물과 소금은 똑같이 염분이긴 한데, 소금은 이제 눈물과는 다른 의미의 그 경쟁 없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요거 자체는 대놓고 자문은 아니지만, 이제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제법 논리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설명할 거리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제 잠언이 된 거죠. 원래 자기가 쓴 시를 자기가 해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가가 해설을 해버리면 그 해설로 의미가 제한돼서 다른 해설을 못하도록 막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품은 던져놓고 읽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게 해둬야지, 나는 이런 의미에서 썼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건 시정신에 맞지를 않긴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시인도 아니고, 또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창작에 도움을 드리려고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기가 물어봤는데, 아기를 예찬한 다음에 엄마가 아기를 안아준단 말이에요. 안아주고 있는데, 나중에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에 아기가 빠져나가고 장난을 하고 있어요. 흙장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의문이 나서 물어봤는데, 의문 나서 대답을 듣는 거에는 관심이 있는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철학적으로 뭐 의미적으로 했지만, 애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철학적 의미적인 것조차도 넘어선 지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이른바 영성적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세계는요, 논리처럼 너머에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애기는 그런 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 안아주고 싶어 해요. 와락 안아주고 싶어서 두 번째로 안아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나의 아기로서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기는 나의 아기라기보다는 내 사사로운 나의 아기가 아니라 보편으로서 아기, 또는 보편으로서 생명으로 아마 느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와락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시고는 2걸음, 그리고 다시 7걸음을 뒤로 물러나요. 안아주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사랑을 표현하려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가서 때는 봄 한나절, 아기는 까닭도 의문도 없는 흙 장난을 하며 놀고 있고, 엄마는 그 주위를 해무리 같은 사랑으로 둘러싼 채 오래오래 서 계셨습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까닭도 의문도 없는, 이게 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범속한 사람의 삶은 다 까닭을 따지는 삶이고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삶인데, 궁극적인 경지라고 하는 것은 까닭이 사라져 버립니다.
의문도 당연히 사라지죠. 처음에 아기가 의문을 갖고 나는 누구예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이 아기는 그런 물어보던 그 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하냐면 흙장난을 하면서 놀아요. 장난과 놀이죠. 장난과 놀이는 다시 반복하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일 수 없는 그 무엇으로서 아기가 여기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엄마의 사사로운 내 아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아기가 아니라 보편 아기 또는 보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보편성과 특수성이 결합된 아기죠. 그래도 엄마는 그 중간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생각이 깊은 엄마니까 아기를 통해서 생명계의 보편성 또는 초월성, 영성, 그 머나먼 것을 넌지시 느끼거나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나의 아기이기도 한 그런 아기를 보면서 해무리 같은 사랑으로 둘러싼 채 그렇게 하니까 직접 내 팔로 안아준 것은 아니고 그러한 보다 높은 지혜 내지는 식견 내지는 관점을 가진 그 관점으로서 안아주는 거죠. 해무리가 회를 안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오래오래 서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먼저 그 바하님 시를 읽고 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내신 바하님의 시에 고요라고 하는 것이 중심 개념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에도 그 고요가 기본으로 이렇게 깔려 있게 쓰려고 했어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많은 말을 하면서도 그 말 밑바닥에 고요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쨌든 엄마가 말을 하다가 말을 그치고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수 위에 떠 수면을 응시하는 큰 고니와도 같이 조용하고도 고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엄마의 어깨 위에 배꽃이 휘날리면서 나붓나붓 쌓이고 시간은 새록새록 흐르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햇빛 고운 한나절, 엄마는 10분이 10년이나 되는 것처럼 깊이 생각에 잠겨 있다고 했으니까 생각에 잠겨 있는 건 말을 안 하는 거고 고요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많은 언어가 있으나 그 언어 밑에는 침묵, 고요가 흐르는 이 이중 구조인데, 정말로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은 언어로 드러난 아까 말한 철학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예술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 언어 너머거든요. 언어는 화살표거든요. 언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언어 자체도 물론 문학에서 중요해요. 그러나 언어들이 부딪히고 섞이고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고요일 수도 있고 영성일 수도 있고 초월일 수도 있고 신비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결국 예술이지요. 그러한 것을 감성으로 이렇게 느껴야 하고, 그럴 때 예술을 감상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여튼 생각을 하고 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두 분이 이제 제가 쓴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작가가 이제 다시 내가 이런 취지로 썼으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또 어떤지 이제 들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이 선생님, 제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하니까 어떤가요? 예, 좀 더 그 시의 어떤 중심, 시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었고, 그 아기의 그 순결, 뭐, 맑디 맑음, 예, 아까도 느꼈지만 이제 그런
이제 엄마의 떼어낼 수 없는 그 탯줄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그 끈끈한 그 한 몸과 마찬가지의 그런 상태.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그 어떤 그 완전히 그 오염되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이제 나중에 유년으로 또 가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엄마만의 아기에서 이제 좀 더 그런 좀 더 모두의 모두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하신 거를 다시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우리 바하님은 예, 지난 시간에도 언뜻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타고르의 그 시에서 힌트를 얻어서 쓰셨다는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어머니와 아이의 그 어떤 순수한 모습,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은 그 어머니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게 좀 다르잖아요. 아버지한테 느끼는 거하고 그 애틋함, 그 모성이 주는 어떤 절대적인 사랑, 뭐 본능적으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저는 이제 그 신의 어떤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은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면 거기 사랑에는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서 어떤 신의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유사한 사랑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갖는, 그리고 아이가 아직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아이가 어머니에게 갖는 그 순수한 감정과 유사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김정빈 작가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순수함, 숭고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감정은 숭고함, 신비로움, 순수함, 뭔가 지상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느낌, 이런 것들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그러한 시의 경향과 좀 유사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한문을 배우면서 그 운율, 리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40년 전에 쓴 시인데요. 지금 손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손질할 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차라리 그때 순진하니까 썼지 오염이 많이 됐는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 첫 새암으로부터 작은 꽃잎 하나가 흐르고 흘러 마침내 4개까지 이른 것, 이는 생명의 신비. 그리하여 너는 내가 어렸을 때 장난과 놀이로서 나 또한 너이던 내 안에. 그러니까 엄마도 옛날에는 아기였었다 이 말이죠. 이미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깃들었었느니라.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너는 내 속에 머무는 한 줄기 영원이었고, 그때 너는 내 위에 떠도는 부드러운 광휘였으며, 그때 너는 내 집을 맑히 우는 청신한 향훈, 그때 너는 우리 마을을 감싸는 포근한 달물이었느니라. 이게 이제 운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너는을 반복해서 사용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시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 그때 너는 내 속에 머무는 한 줄기 영혼이었고, 내 속에요. 출발이 내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내 위에 떠도는 부드러운 광휘였으며, 이제 좀 범주가 더 넓어지죠. 그때 너는 내 집을, 범주가 더 넓어졌죠. 한 300평으로 넓어진 거죠. 그때 너는 내 집을 말 키우는 청신한 향훈.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앞에는 영원한 것이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광휘, 빛이었고, 그 다음에는 향기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때 너는 우리 마을을, 내 집이 아니라 이제 범주가 더 넓어진 거죠. 우리 마을을 감싸는 포근한 달물이었느니라. 이제 이런 그 표현법, 이런 그 리듬 같은 것들을 이제 시에서 이렇게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방식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타고르 시에서는 이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타고르는 그냥 산문으로 줄줄줄 나가는데, 이제 번역할 때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은 너는 생명의 생명, 너는 천진의 천진, 너는 사랑의 사랑이니라, 뭐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그 바하님의 시로 들어가서 한번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보자고요. 화면 공유. 자, 바하님이 이번에 올린 걸 한번 낭송해 주세요. 네. 이제야 바하. 이미시여, 저는 이제야 깊이 알았습니다. 이미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에서야 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달님이 살포시 말해 주었습니다. 저녁별들이 소곤소곤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들이 뺄릴리 뚜루루루 노래해 주었습니다. 임의 진짜 사랑이 소나무숲 오솔길에서 저에게 왕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폭풍우 치던 어느 여름날, 임은 저를 포근히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폭풍우도 임의 사랑을 비켜갔습니다. 오, 임이시여, 저는 이제야 깊이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어체로 하면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국어의 경어체가 주는 어미의 그 시적인 맛, 그 한용운 선생도 많이 사용했고, 타고르의 유영 선생 번역에도 많이 있는, 그것이 이 시에서도 큰 역할을 하면서, 이 시를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아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때의 너는, 그때의 너는, 그때의 너는, 혹은 뭐 너는 생명의 생명, 너는 천진의 천진, 너는 사랑의 사랑 하는 것처럼 깊이 알았습니다 하고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주는 그런 그 시적 효과도 여기도 있어요. 근데 딱 분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됐어요. 그래서 제목도 오히려 이제야보다는, 이제야 하면 이게 뭐냐 하고서 제목만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제야 알았습니다까지를 제목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야 하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서 금방 또 안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설정했는데, 이 임이 누군가요, 말하자면? 저는 이제 임을 어떤 절대자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렇구나. 진짜 사랑이 영가를 씌워줬습니다. 지금 왕관을 씌워주다, 이게 이제
타고르에도 한번 나왔던 그 구절인데, 그게 이제 그 흔적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데, 네, 타고르에서 정말, 맞아요. 정말 멋있게 돼 있죠. 기가 막히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 지금 폭풍우가 있잖아요. 네, 그 폭풍우가 좀 중심점이 될 수도 있으면 더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 그냥 평탄한 사랑도 좋지만 지금 제가 쓴 엄마와 아기의 그 사랑은 평탄해요. 엄마와 아기니까 그게 갈등이 끼어들면 뭔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과 지금 어른으로서 신과 대면하게 되면 이왕폭풍우라는 것이 있으니까 깊이 알았습니다 하고서 여기 중간에 폭풍우가 묘사가 되는 거야. 예를 예. 들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이고 뭐 해일이 밀려오고 무슨 마치 하늘은 두 조각이라도 나는 듯이 막 울부짖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예, 예. 그리고 나는 움츠려 떨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갑자기 탁 행을 바꾸고서 고요가 찾아왔다든가 뭐 하늘이 말짱이 개이고 비 그친 맑은 하늘에서 예를 들면 부드러운 햇살이 비쳤다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내가 젊었을 때 참 아름다운 19절이다 느낀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예인수녀님 시인 거 아닌 것 같아요. 비 그친 뒤 마당 위에 퍼지는 햇살과 같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비가 그치고 나서 햇살이 쫙 퍼지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네. 혹은 비 그친 뒤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가벼운 햇살의 걸음걸이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신의 사랑이 오는 거지. 예? 네. 폭풍우를 배경으로 그 딱 백풍이가 그치고 와야 마치 그 베토벤의 6번 교향곡 전원처럼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네. 전원도 그 되게 그 교향곡이 그 1, 2, 3, 4로 돼 있는데 그 5가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중간에 폭풍우가 치다가 이제 아주 그 폭풍 후의 그 고요를 또 노래하는 그런 그 음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어떨까? 뭐 이거 시상은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게 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예. 좀 그 볼륨감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더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 바하님이 전에 얘기했던 서정주 선생의 국가옆에서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랬잖아요. 봄, 여름이 있는 거죠. 봄,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돼서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하니까 그 젊음이라는 게 뭐예요? 봄, 여름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중년이 되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꽃잎이 가을 꽃이 그냥 가을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꽃이 아니라 봄, 여름의 소쩍새라고 하는 이 소쩍새라는 새는 서정주 선생의 2번째 시집이 귀족도인데 귀족도가 소쩍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 개념으로서는 임을 그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우는 새라는 거거든요. 두견새가. 그러니까 소쩍새가 울었다는 말은 그냥 소쩍새가 울었다는 게 아니라 임을 그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우는 새일 수도 있고 그냥 예쁘게 우는 새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좋은 시가 되는 건데 어쨌든 봄에는 소쩍새가 울었고 그러면 이제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우는 여름은
그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천둥이 울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위험하고, 뭔가 어둡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뭐 불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봄, 여름 다 지나고, 어쨌든 그것을 견뎌냈든지, 초월했든지, 뭐 소화를 했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립고 아쉬움에, 그리워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다 된 것도 아니고, 아쉽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가슴 조이던, 먼 철모모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할 때 이 거울이 또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거울은 자기를 비춰주는 것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거울은 거짓없이 대상을 비치니까 정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립고 아쉽던 시절 또는 봄과 여름 시절에는 그렇게 나 자신을 그래도 잘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한숨 돌리고 이제 돌아보게 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내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요. 시인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그게 국화꽃이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어쨌든 그 시에서도 여름의 천둥 먹구름이라고 하는 게 짧은 구절이지만 있음으로써 그 신 전체에 볼륨감을 준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마침 여기 폭풍을 하는 말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 폭풍과 있으면서 감싸주는데, 그냥 폭풍우 치던 이렇게 한 줄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폭풍우도 이무사랑 비켜간데, 이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만 말할 게 아니라 폭풍우 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폭풍우 이후에 베토벤처럼 그 맑은 바람이 불고 밝은 햇살이 비치고 어둡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시가 맛깔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말을 듣고 나서 소감을 좀 말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그 타고르님의 그 시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제가 추구하는 시의 경향과 이제 유사한 시를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타고르의 기탄잘리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보니까 길 잃은 새 뭐 이런 시집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 그것도 샀는데 아직 이제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기탄잘리에 그 기탄잘리에 나오는 그런 조금 시상이나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뭐 조금 그 시적인 표현들을 나도 좀 활용해서 써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쓴 게 이제 이제야인데, 조금 너무 이제 앞에 부분이 너무 이제 평이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임의 그 큰 사랑을 알기까지의 그런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 예, 그냥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깨닫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좀 부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서 부각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임의 큰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더 멋진 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손질을 또 해가지고 또 한번 다시 올려와 주세요. 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오늘 지금 한번 가시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렇게 저희들한테 좀 매 시간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움의 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특히 이제 저하고 또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시를 좋아해서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이제 시를 쓰고, 이제 이것에 대한 그 평이 또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리고 또 하면서 제가 그때가 7월이었던가요? 맨 처음에 시범 강의 때부터 제가 듣고 있잖아요. 7월인가요? 때가 6월인가요? 한 석 달 된 것 같아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요. 그때는 잘 뭘 모르고 좀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한다면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그 어떤 시심도 생기고, 이제 그 조금은 쉬다운 시를 쓰려고 지금은 좀 첫발을 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되게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강의를 또 다 녹음하셔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주시잖아요. 예, 그럼 저의 경우는 그거를 좀 다시 또 보기를 해요. 예, 예. 제가. 예, 왜냐면은 놓쳤던 부분을 또 보게 되고, 또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탄잘리 시 시 낭송하신 거를 틀어주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또 다시 또 듣기 했어요. 그런데, 느낌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강의 도중에 그 시낭송을 들려주셨을 때 그 느낌과 그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 유튜브 동영상 올라와 있는 걸 듣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강의를 다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시면은 저는 그것을 복습 삼아 다시 들어요. 그러면, 예, 예. 또 감흥이 또 살아나고, 또 제가 이제 미처 놓쳤던 것도 다시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또 그때 이제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들으니까 그것이 이제 내면화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반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 마음이라는 게 입력된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들으면 한 번보다 더 입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훈습 이렇게 마음에 젖어드는 거죠. 예? 이렇게 젖어들고 이렇게 돼서 시정심, 시심 또는 뭐 삶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자꾸 젖어드는 게 저의 뭐 문학 지도 기본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자꾸 하시고 좋은 시 자꾸 외시고 그다음에 본인 작품도 쓰시고 또 탁월은 아니더라도 좋은 문학 이런 거 만나면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나가면요.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셨어. 예. 네, 본인도 느낀다고 하시지만은 내가 볼 때도 확실히 변했거든요. 예. 그래도 처음에 아마 제주도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 우연히 만난 기회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셨을 텐데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바님이 어디까지 저랑 같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갈 길이 제법 멉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간다면은 시만이 아니라 문학 전반을 다뤄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철학 내지는 영성 이런 것까지를 특히 바님은 다 다루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동서고금이 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라오시는 걸 봐가지고는 이제 단테라든가 셰익스피어라든가 괴테 같은 그야말로 그 문학의 최정상 아닙니까? 톨스토이라든가 이런 최정상들에 대해서 이제 안 다룰 수가 없고요. 야, 그런 그 분들의 그 숭고함이라든가 광대함이라든가 심오함이라든가 이런 건요. 그야말로 손발이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탁월도 위대하지만 넓이나 깊이 면에서는 그런 대가란 말도 안 돼.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 문화도 성인들이지. 이제 그런 대를 감상하는 데까지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제 저는 성정도 그렇고 막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조금씩 제가 문학 처음 시작하던 수필가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쓴 수필 중에
러시아의 두 작가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것을 현대문학재에 싣고 피천득 선생님에게 읽어드린 다음에 점검을 받기도 한 그런 글인데요. 거기에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요. 도스토옙스키를 거대한 그 히말라야산 같은 거대한 산에 비교하고 그 안톤 체홉을 조그만 동산 내지는 그 오르기 쉬운 작은 산 내지는 정원, 공원 이런 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그 고산에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너무 숨가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이 공원 산책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걸 거기다 비유하는 거예요. 뭐 셰익스피어니 막 단테니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우선은 집 앞에 있는 작은 꽃들 쳐다보고 공원을 걷고 앞동산 올라가고 이런 얘기부터 하자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성정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그 문학의 향기, 문학의 즐거움, 또 그걸 통한 작은 깨달음 또는 예술의 아름다움, 또 신비함, 또 삶의 숨겨진 비밀, 이렇게 풀숲에 가려 있는데 살짝 젖히니까 빨갛게 드러나는 그런 딸기 한 송이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작은 틈새에 언뜻 비치는 아름답거나 맛있거나 또는 멋있거나 신비하거나 반짝이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미 그런 대가가 되기는 좀 너무나 역량이 부족한 문학 애호가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예. 예.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예.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